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디로 가겠나. 그건 장인어른 사정이지.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저희 집이 무슨 양로원인 줄 아세요? 냄새나는 노인네가 이 집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애들은 할아버지 때문에 친구도 못 데려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나도 자존심이 있네. 자존심이요?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처지에 무슨. 그리고 보상금 5천만 원은 다 어디에 쓰신 거예요? 아빠, 이제 그만 나가줘. 우리도 더는 이러고 못 살아. 미진아, 그래도 난 내 아버지인데 내가 너 키울 때는. 아빠, 제발 그런 말 그만해. 나도 이제는 지쳤다고. 내가 어릴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때 얘기는 이제 그만해요. 나도 내 새끼들 키우기 바빠 죽겠는데 내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그러냐.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줘. 우리 그냥 서로 없는 사람처럼 살자.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69세 박경수 아버지의 사연입니다. 박경수 아버지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박경수 아버지께 큰 위안과 힘이 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0년이란 세월이 참 짧게도 느껴지는군요. 허름하지만 제 모든 추억이 담긴 이곳을 떠나라는 통보를 받던 날, 저는 그저 하늘만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2달 안에 이주하셔야 합니다. 딱딱한 목소리로 통보하던 관계자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군요. 그날따라 유난히 하늘이 파랗던 것이 기억납니다. 10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살아온 이곳에서 제가 받은 보상금이라곤 고작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어디서 집을 구한대요? 요즘 서울에서는 전세 한 칸도 구하기 힘들다던데. 옆집 최 씨 아저씨의 한숨 섞인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죠. 마당 한켠에 아내가 정성스레 가꾸던 화분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채 피지도 못한 꽃봉오리를 보니 아내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이곳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야근하며 번 돈으로 외동딸 미진이를 키웠던 곳이기도 하죠. 아빠, 나 이거 사줘. 우리 반 애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어. 하면서 조잘조잘 제잘대던 그 꼬마가 이제는 다 커서 시집을 가고 저와는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조그마한 인형 하나 사주는 것도 힘들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딸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벽지가 벗겨지고 비가 새는 이 허름한 집이지만 미진이가 처음 걸음마를 배우고 글을 읽고 학교에 입학하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미진이 방구석에는 그 아이가 어릴 적 그린 그림이 희미하게 남아있죠. 아빠, 우리 계속 여기 살자.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이 집 예쁘게 고쳐줄게. 하고 말하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참 무심하단 말이 이런 걸까요? 공장에서 다쳐 누워있을 때도 밤늦게까지 국수 가게에서 일하면서도 저는 단 한 번도 미진이 교육비는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딸아이 등록금을 생각하면 이를 악물고 버텼죠. 박 반장님, 딸 자랑은 또 하세요? 그러다 입이 귀에 걸리겠어요. 직장 동료들이 웃으면서 놀리곤 했지만 전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더니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발걸음이 뜸해지더군요. 아빠, 이번 명절에는 시댁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 다음에 갈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미진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시집간 딸이 친정을 먼저 찾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아빠, 바빠서 자주 못 가. 시간 나면 갈게. 명절에 겨우 얼굴을 비치는 딸은 1시간도 못 앉아있다 서둘러 일어났죠. 딸의 등 뒤로 보이는 값비싼 가방을 보며 그래도 우리 딸이 고생 안 하고 산다는 생각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보상금으로는 어디 가서 방 한 칸도 구하기 힘든 현실 앞에서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미진아, 아빠, 웬일이야, 이 시간에.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퉁명스러운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진아, 아빠가 좀 부탁할 게 있어서. 또 돈 얘기야? 나도 지금 애들 키우느라 빠듯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단번에 거절하는 딸의 말투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동네가 재개발이 돼서. 아, 그거? 뉴스에서 봤어. 보상금 나왔다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어보는 딸에게 저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보상금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잠시 너희 집에서 좀 지내면 안 될까? 아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지금 회사라. 전화가 끊어지고 수화기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창가에 걸려있는 낡은 가족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어린 미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그 순수한 미소가 그리워지는 순간이었죠. 며칠을 고민하다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진아, 아빠가 며칠만. 말끝을 흐리자 한숨 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알았어. 그럼 이번 주말에 와. 근데 올해는 못 있어. 애들 공부에 방해되면 안 되니까. 마지못해 승낙하는 딸의 목소리에 가슴 한켠이 아려왔지만 그래도 감사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아빠가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있을게. 토요일 아침 짐이라고 해봐야 낡은 트렁크 하나와 비닐봉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30년 세월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나 싶어 서글퍼지더군요.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는데 어쩐지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메모지를 꺼내 확인하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준 사위는 오셨어요. 라는 인사와 함께 고개만 슬쩍 숙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명절에 몇 번 봤지만 이렇게 어색한 건 처음이었죠. 아빠, 신발은 여기에 두세요. 실내화는 이거 쓰시면 돼요. 미진이가 낡은 슬리퍼 한 켤레를 내밀었습니다. 손때 묻은 제 구두 주걱을 꺼내려다가 아파트에선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 냄새나.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큰 손주 녀석의 작은 목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쉿, 진우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미진이가 황급히 아이를 다른 방으로 데려갔지만 이미 들은 말은 가슴 한구석에 날카로운 바늘처럼 박혔죠. 작은 손주 수민이는 겁먹은 듯 제 엄마 뒤에 숨어 얼굴만 빼꼼 내밀었습니다. 아빠는 이쪽 작은 방 쓰세요. 좀 좁긴 한데 창고로 쓰던 거라 짐 정리하느라 시간이 걸렸어. 먼지며 잡동사니가 가득했던 방을 겨우 치웠다는 게 딸의 말투에서 느껴졌습니다. 창문도 없는 답답한 방이었지만 저로서는 감지덕지였죠. 구석에는 아직도 먼지 쌓인 박스가 몇 개 놓여 있었고 옷걸이 봉에는 미진이네 겨울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빠, 식사는 저희랑 같이 하시긴 좀 그럴 것 같아요. 방에서 따로 드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음식은 제가 갖다 드릴게요. 미진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라진 건 식구가 한 명 늘어난 것뿐인데 식탁의 자리는 이미 꽉 찬 모양이었습니다. 첫날부터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아버님 방에서 냄새가. 사위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에 몰래 방 구석구석을 확인해 보았지만 특별한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날부터 하루에 2번씩 옷을 갈아입고 땀이 날까 겁나 움직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밤이면 옆방에서 들려오는 손주들의 웃음소리에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미진이도 저렇게 제잘제잘 떠들며 자랐는데 할아버지는 왜 우리 집에 사는 거야? 쉿,
목소리 낮춰. 할아버지 방이 바로 옆이잖아. 벽을 타고 들려오는 이야기에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빗소리에 젖어드는 밤, 이불 속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베개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빠, 씻을 때 물 많이 쓰지 마세요. 요즘 수도새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그리고 슬리퍼 소리 좀 안 나게 신어주세요. 애들 공부하는데 집중 안 된대요. 하루가 다르게 딸의 말투는 날카로워졌고 눈빛은 차가워져 갔습니다. 화장실도 새벽이나 늦은 밤에만 가게 되었고 방에서 나올 때는 마치 도둑처럼 발소리를 죽여가며 걸어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면 딸과 사위, 손주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는데 행복하고 즐거운 웃음소리가 제 방까지 들려왔죠. 아버님 오늘도 방에서 편하게 식사하세요. 사위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진우야,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 할아버지 주무시니까. 미진이의 타박에 잠시 조용해지다가도 이내 다시 떠들썩해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연스레 낡은 창고방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게 일상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사위가 술에 취해 들어오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 우리 집이 양로원이야. 취기 섞인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조용히 좀 해. 아빠 들으시겠어. 들으면 어때? 언제까지 모시고 살 거야? 보상금은 다 어디다 쓰신 거야? 그리고 애들도 불편해하잖아.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 그 순간 미진이의 대답이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나도 답답해. 근데 우리가 쫓아내면 어디로 가시겠어. 조금만 더 참아줘.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쫓아낸다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긴 싫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현관을 청소하고 화분에 물을 주고 택배를 받고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하려 했죠. 아빠 그거 제가 할게요. 깨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설거지를 도우려 했던 제 손을 미진이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그래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현관을 닦고 신문을 정리하고 화분에 물을 주는 일만큼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특히 손주들 돌보는 일은 제가 자청했습니다. 미진아, 내가 애들 학원 데려다 주고 데려올게. 요즘 세상이 흉흉하잖아. 아니에요. 애들이 할아버지랑 다니는 거 싫대요.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대요. 그리고 아빠, 길도 잘 모르시잖아요. 발걸음을 돌리는 미진이의 뒷모습이 왜 그리 서럽던지. 그래도 저는 창가에 서서 손주들이 학원 차에 타는 모습을 매일 지켜보았습니다. 진우는 특히나 저를 피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공부하는데 방해돼요. 어느 날은 진우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려 걱정되어 문을 두드렸다가 큰 소리를 듣고 말았죠. 할아버지 때문에 저 친구들한테 놀림받아요. 다들 할아버지가 냄새난대요. 이제 우리 집에 오지도 않으려고 해요. 그날 이후로 진우 방 앞은 아예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손주들과 가까워지려 노력했습니다. 진우야,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 들려줄까? 내 엄마가 어렸을 때는 저 유튜브 볼 거예요. 할아버지 옛날 얘기는 재미없어요. 고개도 들지 않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손주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수민이는 그래도 가끔 제 방에 와서 같이 숙제를 하곤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수민아, 할아버지 방엔 가지 마. 어질러져 있잖아. 라는 미진이의 말 한마디에 발걸음을 끊어버렸죠. 그 뒤로 수민이는 절 볼 때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라고 작은 목소리로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사위는 퇴근할 때마다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용돈이라도 드릴 테니 낮에는 밖에 나가셔서 운동도 하시고 그러시는 게 어떠세요? 노인정도 있고 같은 연세 분들하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겉으로는 친절한 제안이었지만
집에 있지 말라는 뜻이 분명했죠. 아니야. 내가 왜 너희한테 용돈을 받아? 그럴 순 없어. 고개를 저었지만 사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근처 공원 벤치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딸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앨범을 꺼냈습니다. 미진아, 내가 3살 때 찍은 사진인데, 이때 내가 아파서 밤새 울었던 적이 있었어. 그때 엄마랑 나랑 번갈아 가면서 아빠, 그런 거 이제 와서 봐서 뭐해. 저 바빠요. 그리고 그런 얘기 꺼내실 때마다 마음만 아파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하던 일을 멈추지도 않고 대꾸하는 딸의 모습에 앨범을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앨범을 보다가 미진이의 돌잔치 사진을 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빠, 그 양말 좀 벗으세요. 카펫에 보풀이 다 묻잖아요. 아빠, 애들 공부하는데 TV 소리 좀 낮추세요. 한숨은 왜 그렇게 쉬어요? 듣기 싫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들리는 미진이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점점 숨쉬기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밤에 화장실 갈 때, 방에서 나올 때는 까치발로 걸었습니다. 특히 사위 친구들이 집에 오는 날이면 하루 종일 밖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보, 오늘 동기들 오기로 했는데 알았어요. 내가 아빠한테 말해둘게요. 그러고는 제 방문을 똑똑 두드리더니 아빠, 오늘은 밖에 나가 계시면 안 될까요? 저녁 때까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지만 근처 마트나 공원을 몇 시간씩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는 더욱 눈치가 보였습니다. 여보, 이번 명절에는 엄마 집에 일찍 가야 돼. 지난번에 우리만 늦었다고 하루 먼저 오라네. 사위의 말에 미진이가 알았어요. 근데 아빠는 하며 절 흘낏 쳐다보았습니다. 결국 명절날 저는 집에 혼자 남아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저는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내쫓기면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밤이면 이불 속에서 아내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서럽진 않았을 텐데, 우리 미진이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소.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다 잠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손주가 제 방에서 구석에 있던 제 트렁크를 건드려 넘어졌습니다. 아니, 이걸 왜 여기다 놔두시는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수민아, 괜찮아? 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이렇게 큰 짐을 정리도 안 하고 아무데나 두시면 어떡해요? 넘어져서 머리라도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요. 내일은 꼭 정리하세요. 안 그러면 아빠 짐 다 버릴 거예요. 그날 밤 처음으로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진아,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마땅하냐? 내가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우냐? 그래, 내가 없는 사람이다. 귀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난 내 아버지야.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빠, 지금 애들 다 자는데 내일 얘기해요. 한숨 섞인 미진이의 말에 제 마음속 무언가가 확 식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이던 그날 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자리가 아닌 곳에서 버티고 있다는 걸.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수밖에. 방구석에 놓인 낡은 트렁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난 지금 우리 딸 집에서 이방인이 되어 있어. 당신이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소. 그날도 여느 때처럼 깊은 밤이었습니다. 사위의 취기 어린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에이, 진짜! 이게 사는 거야? 양로원도 아니고 장례식장 냄새 나는 것도 모자라서. 여보, 조용히 해요. 미진이의 말에 사위가 더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뭐가 조용히 해? 당신도 힘들면서 왜 이래? 아버님이 뭐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애들 인생 망치는 거 안 보여? 방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던 제게 사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송곳처럼 꽂혔습니다. 장인어른, 나와 보시죠. 낮에는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시고 밤에는 코까지 골면서 우리 집이 양로원입니까? 떨리는 다리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미안하네. 아이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보상금은 다 어디다 쓰신 거예요? 도박이라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기라도 당하신 거예요? 여보, 아니, 당신도 좀 말해봐. 아버님 모시고 살면서 우리가 뭐 좋아진 게 있어? 애들은 학교에서 왕따 당하기 직전이고 수민이 담임한테 전화 온 거 알아? 애가 우울증 증세 보인다고. 미진이가 한숨을 쉬더니 저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이제는 못 참겠어. 이제는 정말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어. 솔직히 아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완전히 망가졌어. 애들은 친구들한테 냄새나는 할아버지 집이라고 놀림받고 남편은 스트레스 받아서 매일 술이나 마시고. 그래도 난 내 아버지고. 아버지? 아빠는 지금까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등록금? 병원비? 그런 거 다 부모가 해야 되는 당연한 의무 아니었어? 이제 와서 그런 걸로 자식한테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 사위가 비틀거리며 제 앞에 바짝 다가왔습니다. 장인어른,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에 오신 후로 애들은 방에서 울기만 하고 아내는 우울증 약이나 먹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인 것 같으세요? 말씀해 보시라고요. 그때 손주방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 진짜 싫어.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냄새 난다고 놀려. 할아버지는 왜 우리 집에 사는 거야? 미안하구나. 내가 나갈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왜 이제 와서 착한 사람인 척하세요? 사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보상금은 어디다 쓰신 거예요? 솔직히 말씀하시죠. 도박, 주식, 사기. 여보, 그만해요. 아니, 왜 그만해? 우리 돈 쓰면서 눈치도 없이 매일 TV나 보고 밥은 또 얼마나 많이 드세요? 우리 집 공과금 폭탄 맞은 건 아시나? 미진이가 차가운 눈빛으로 절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내일까지만 있다가 나가줘. 더 이상은 안 돼. 나도 이제 완전히 지쳤어. 우리 가족 망가지는 거 더는 못 보겠어. 아빠가 그렇게 억울하면 엄마 살아계실 때 돈 좀 모아둘 것이지. 이제 와서 자식한테 기대면서 사는 게 좋아? 미진이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도 이제 그만 숨 쉬고 싶어. 아빠 때문에 매일 숨 막혀 죽겠어. 사위는 이제 제 앞에서 담배까지 피워댔습니다. 왜요? 이제는 내 집에서 담배도 못 피우게 하실 거예요? 아빠, 나 솔직히 말할게. 미진이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우리 집에 온 후로 나 매일 악몽 꿔. 애들 학교 상담 선생님이 가정환경 상담까지 하자고 하더라. 이게 정상이야? 손주들이 방문 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언제 가요? 나 이제 친구들이랑도 못 놀아. 다들 우리 집에 오기 싫대. 수민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상금, 그거. 제가 말을 꺼내려 하자 사위가 말을 잘랐습니다. 아니, 이제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 집 망가진 거랑 비교가 돼요? 당신 자존심 때문에 우리 애들 인생까지 망치게 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미진이가 봉투 하나를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아. 3달 정도 지낼 수 있는 고시원비야. 이제부터 아빠 인생은 아빠가 알아서 살아. 우리한테 더는 기대지 마. 짐을 싸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옷가지 몇 개를 트렁크에 넣으면서도 자꾸 멈칫거렸습니다. 문득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진이의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는 저도 저들의 가족이었는데 이 사진도 가져가세요. 이제 저희는 필요 없습니다. 사위가 사진을 떼어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세요. 이제 이 집에서 아버님의 흔적은 모두 지울 거예요. 현관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려는데 미진이가 고개를 돌린 채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전화도 하지 마. 우리 그냥 서로 없는 사람처럼 지내자. 그래도 난 내 아빠인데.
아빠, 이제 와서 무슨.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부끄러워. 미진이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1층에 도착하자 경비 아저씨가 절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는 그마저도 제게 연민의 눈길도 주기 싫은가 봅니다. 아파트를 나서는 길, 뒤에서 들리는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마지막 종소리 같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 갈 곳 없는 버려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딸 집에서 쫓겨난 그날 밤, 추운 겨울 바람을 피해 들어간 포장마차에서 30년 전 같이 일했던 동료를 만났습니다. 박 형님, 세상에 여기서 뵐 줄이야. 건설 현장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명수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허름한 포장마차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형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30년? 아니면 35년?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명수가 물었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둘 다 젊었지. 공장에서 야간 작업할 때. 술잔을 몇 번 기울이다 보니 제 사정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딸의 집에서 쫓겨난 일, 보상금 5천만 원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일들을. 명수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더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그 보상금 5천만 원 아직 안 쓰셨죠? 제가 좋은 제안 하나 해드릴게요. 요즘 건설 현장 인부들이 숙소 때문에 큰 고생을 해요. 월세도 비싸고 시설도 엉망이고. 명수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컨테이너 하우스 세 채만 있어도 인부들 숙소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형님은 월세 받으면서 소소하게 돈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 형님? 제가 책임지고 인부들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현장만 해도 50명이 넘는 인부들이 있어요. 다들 잘못 찾느라 고생이에요. 그렇게 저는 명수의 제안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음날 중고 컨테이너 세 채를 구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 20만 원. 처음에는 그마저도 받기 힘들었습니다. 형님, 화장실이랑 샤워실만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명수의 조언대로 매일 새벽부터 청소를 했습니다. 손이 얼어붙는 추운 겨울에도, 땀이 비 오듯 하는 여름에도 하루도 빼먹지 않았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님 컨테이너는 화장실이 호텔급이래.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도 내려주신대. 작은 정성들이 입소문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6개월이 지날 무렵 방은 항상 꽉 차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 저희 현장 인부들 좀 더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건설 현장 팀장들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컨테이너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식사도 라면으로 때우며 절약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고시원을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고시원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건설 현장 인부들 외에도 학생들, 취업 준비생들로 방이 꽉 찼습니다. 박 사장님 같은 분 처음 봤어요. 이렇게 깨끗하고 친절한 고시원은 없을 거예요. 세입자들의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직접 타주는 커피를 마시며 세입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고민을 듣고 때로는 조언도 해주고, 어느새 저는 단순한 고시원 사장님이 아닌 인생 선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날 무렵 저는 낡은 빌라 하나를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동안 모은 돈을 보태서 겨우 계약금을 맞췄습니다. 리모델링해서 원룸텔로 바꾸고 보니 수입이 전보다 3배는 늘었습니다. 형님, 이제 부동산의 맛을 아셨네요. 명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부동산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공부하고 발로 뛰어다니며 물건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님,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찾았는지 제 사무실 앞에 미진이와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죠. 한때 저를 내쫓았던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사위는 다짜고짜 제 앞에서 큰절을 했습니다. 한때 저를 깔보던 그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구걸하는 듯한 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가 식당 사업을 크게 했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하라고 독촉하고 이제 집도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애들 학비도 못 내고. 사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잘못했어. 그때 우리가 너무했어. 제발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아빠가 이렇게 성공할 줄은 몰랐어. 이제 우리 정말 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그 순간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전화도 하지 마. 우리 그냥 서로 없는 사람처럼 지내자. 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했던 모든 모욕적인 말들, 손주들이 절 무시하던 눈빛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에는 제 건물들이 늠름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와서 왜 찾아왔지? 그때 너희 말대로 우리는 이제 서로 없는 사람처럼 지내기로 하지 않았나? 아빠, 제발. 우리 정말 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진우, 수민이도 이제 학교도 못 다니게 생겼어. 아빠 돈 많은 거 다 알아. 조금만 도와주면 안 돼. 돈, 그래, 내 말이 맞다. 돈 많이 있지. 근데 그게 다 누구 때문인 줄 알아? 니들이 날 내쫓아줬기 때문이야. 그때 그 보상금으로 이만큼 일어설 수 있었던 거야. 니들이 날 버렸기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지.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사위가 다시 큰절을 하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거라. 나는 너희와 남이 된 지 오래됐다. 마지막 한마디가 가슴 깊이 박혔는지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돌아서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익숙한 주소를 발견했습니다. 미진이네 아파트였죠. 시가의 70%. 좋은 물건이라고 부동산 투자하는 친구들이 달려들었지만 망설임 없이 제가 매입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담담했습니다. 단지 하나의 투자라고 생각했을 뿐이죠. 아버님, 제발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사위가 제 사무실로 찾아와 애원했습니다. 예전처럼 고개를 꼿꼿이 들지도 못하고 구두는 닳아 있었고 양복은 구겨져 있었죠. 명품 시계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시간을 더 달라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네요. 그때 내가 시간을 좀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부탁했을 때는 단 하루도 주지 않고 이제 와서 내가 너희한테 왜 시간을 줘야 하는 거냐?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퇴거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3일 내로 나가셔야 합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당신들의 집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받았던 그 말을 그대로 전했죠. 직접 찾아온 미진이는 펑펑 울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제발 우리 애들 좀 봐서라도. 애들, 그래. 진우랑 수민이. 그때 걔들이 뭐라고 했더라?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창피하다고. 이제는 그 냄새 맡을 일 없을 거다. 그리고 미진아, 그때 내가 한 말 기억나니? 아빠, 이제 전화도 하지 마. 우리 서로 없는 사람처럼 살자.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른다. 하지만
너의 그 말 덕분에 정신 차리고 이렇게 잘 된 것도 사실이야. 이제는 정말 우리 보지 말자. 퇴거 당일 짐을 싸는 딸 가족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저를 내쫓았던 그 현관에서 이제는 그들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진우와 수민이는 울면서 절 바라봤지만 더 이상 제 가슴은 아프지 않더군요. 오히려 이상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어디로 가요? 사위를 향한 미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당신 잘난 맛에 살다가 이 꼴 났잖아. 당신이 그때 아버님만 잘 모셨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 아니야. 이제 우리 관계도 끝이야. 이혼해. 사위는 짐도 제대로 챙기지 않고 도망치듯 나가버렸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남편이라는 이유로 아내를 비난하고 결국 모든 게 자기 자신의 탓인데도 남 탓만 하는 사위의 모습이 한심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그 아파트는 전면 리모델링을 거쳐 새로운 세입자를 맞이했습니다. 제 건물들 중에서 가장 수익이 좋은 물건이 되었죠. 이런 게 바로 인생의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한때 저를 내쫓았던 그 공간이 이제는 제 부를 더욱 키워주는 자산이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는 건설업계에서 꽤 이름을 날리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수가 소개해준 한 여성과 재혼도 했고요. 미진이 나이 또래의 딸을 둔 분이었는데 그 딸이 절 친아버지처럼 잘 따릅니다. 가끔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도 끓여주고 주말이면 등산도 같이 가죠. 이런 게 진정한 부녀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가 남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컨테이너 하우스로 시작해 이제는 제대로 된 근로자 숙소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처지의 건설 노동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깨끗한 숙소를 제공합니다. 매달 장학금도 지원하고 독거노인 무료 급식소도 후원하고 있죠. 그리고 동네 편의점에서 가끔 미진이를 마주칩니다. 이혼하고 혼자가 된 딸은 편의점 알바로 겨우 생계를 이어간다고 하더군요. 한때 좋은 대학 나와서 잘난 척하던 그 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진우는 학교를 자퇴하고 공장에 취직했다고 하고 수민이는 이모네 집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진이가 술에 취해 제 회사로 찾아왔더군요. 아빠, 나 잘못했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딸의 머리가 반이나 새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버지다운 감정은 생기지 않더군요. 만약 제가 그날 미진이네 집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이런 성공도 이런 행복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걸까요? 요즘도 가끔 그들과 같이 찍었던 사진을 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저 먼 옛날의 한 장면처럼 담담하게 바라볼 뿐입니다. 제 책상 위에는 이제 새로운 가족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재혼한 아내와 새로 생긴 딸,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오히려 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의 아버지가 아닌 온전히 저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박경수 아버지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때론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았다고 절대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사연의 주인공은 증명했죠.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아니라 미뤄둔 본인 삶의 꿈을
이제라도 펼쳐보는 겁니다. 박경수 아버지처럼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세요. 누군가의 부모이기 이전에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박경수 아버지가 성공해서 딸에게 복수했다고요? 아닙니다. 복수가 아닌 본인의 인생을 되찾은 것뿐입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슬픔을 딛고 당당히 일어선 자부심. 그것이 박경수 아버지가 찾은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자식 뒷바라지에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아직 꿈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올라오는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